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당했습니다. 백악관이 연일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당혹감에 빠졌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오만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데스크 데이비드 리는 다른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트럼프가 회담 직전 갑자기 발표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그리고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 김정은이 거절한 진짜 이유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한반도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움직인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백악관도 몰랐던 그 전략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시아 데스크에서 한반도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죠. 2025년 4월 29일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역사상 가장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워싱턴 정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될 거라는 사실을요.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김정은을 향한 러브콜을 쏟아냈죠. 원한다면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비상체제였고 국무부는 북한과의 비밀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모두가 트럼프의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답변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4월 27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어요. 외교 언어로 번역하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절 통보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데이비드,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김정은은 트럼프와 좋은 관계라고 했잖아.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은 김정은의 오만함을 비난했고 폭스뉴스는 북한의 신뢰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북한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죠. 만약 김정은이 정말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면 미사일이 아니라 강도 높은 성명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미사일을 쏘면서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지 않은 건 수위 조절이었어요.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북한이 거절할 이유가 뭘까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뭐가 달라진 걸까요?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발견했죠. 한국 관련 내용이었는데 처음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모든 답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워싱턴의 4월은 벚꽃이 지고 있었지만 한반도에는 새로운 게임의 시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냥 스크롤을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이야기, 관세 협상 성과, 한미 동맹 강화 같은 단골 메뉴였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역사상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영국과 호주, 그것도 오커스 동맹이라는 특별한 안보 협력 틀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한국이 세 번째가 된 겁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 출입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확인된 거야? 트럼프가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그는 이미 국방부에서 확인 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디젤 잠수함은 며칠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공기를 보급해야 하지만
핵 추진은 수개월 동안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의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은 사실상 독자적인 해양 전략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고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한데 이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민감한 영역이에요. 미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그냥 승인해버린 거죠.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렸고 미국 측에 농축 우라늄 연료 확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논쟁이 심했죠. 국무부는 신중론을, 국방부는 찬성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불과 사흘 만에. 이건 미국 관료 시스템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밀어붙인 거죠. 저는 국방부 전략 분석관인 제이슨 하워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동북아 안보를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데이비드,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한국을 보호해야 할 우방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파트너로 격상시킨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은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해양 전력을 갖추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런 결정을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했을까요? 저는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4월 27일 북한 미사일 발사, 4월 28일 한미 정상회담, 4월 29일 트럼프의 핵잠수함 승인 발표, 그리고 같은 날 김정은의 회담 거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한반도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를요.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김정은은 다른 걸 보고 있었을 거야.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말이야.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다음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승인 말고 또 뭘 얻어낸 걸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에게 뭘 준 걸까요? 답은 6천억 달러라는 숫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는 핵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숫자가 등장했죠. 한국이 관세 대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 기업과 사업가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6천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6천억 달러. 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이 약 1조 8천억 달러 정도니까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경제보좌관 출신인 제니퍼 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6천억 달러가 말이 돼? 이게 실제로 집행 가능한 금액이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트럼프에게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딜을 성사시켰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국내용 성과였고 한국은 그걸 거대한 숫자로 포장해서 내놨던 거죠. 실제로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민간 기업들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LG의 배터리 시설,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같은 것들이요. 한국은 이미 진행 중인 투자들을 재포장해서 트럼프에게 선물처럼 건넸고 트럼프는 그걸 자신의 협상력 승리로 선전했습니다. 누구도 손해볼 게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진짜 거래는 따로 있었어요. 저는 국방부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오간 협상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3가지 핵심 의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속화, 그리고
투자 확대, 한국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했던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전작권 문제였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인데 현재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 권한을 돌려받으려 노력해왔지만 미국은 항상 신중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렇게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의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 있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곳곳에서 경찰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추길 원했죠.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달라. 핵추진 잠수함과 전작권은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국방연구소 박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미국은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고 한국은 자주성을 원해요. 이번 거래는 양측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한국이 이제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대등한 파트너,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는 항상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였어요. 북미 대화도, 대북 제재도, 군사작전도 모두 미국이 결정했죠. 한국은 의견을 낼 수는 있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과 전작권을 확보한 한국은 달라집니다. 독자적인 군사작전 능력과 지휘권을 갖게 되니까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저는 백악관 앞 벤치에 앉아 워싱턴의 봄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6천억 달러와 관세 협상 승리를 자랑했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던 거죠. 한국은 50년 만에 한반도 게임의 룰을 바꾸는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바로 그걸 봤을 겁니다. 더 이상 미국하고만 대화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악수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회담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한반도 문제의 오랜 공식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고 한국은 중재자 역할만 하거나 아예 배제되는 구조였죠. 2019년 하노이 회담도 판문점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반도의 당사자는 분명 한국인데 정작 한국은 관객석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고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고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카드가 없었던 거죠. 저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북한 전문가 마이클 그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북한 핵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마이클, 이번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거절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2018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해봐. 그때 김정은은 미국하고만 대화하면 됐어. 한국은 미국 의견을 따라올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그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전작권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한국이 독자적인 해양 전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중 플랫폼이에요. 북한의 동해안 곳곳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디젤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했던 장기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전작권을 확보하면 한국이 전쟁 발발 시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상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저는 CIA 출신 북한 분석가인 수잔 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를 연구해 왔어요. 커피숍에서 그녀가 건넨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정은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계산을 끝냈을 거예요. 만약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면 그 합의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능력과 지휘권을 갖게 되니까요. 북한은 더 이상 미국하고만 대화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의 분석은 명쾌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트럼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과거 북미 협상 사례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8년 싱가포르 선언. 모든 협상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미국과 북한이 합의하면 한국은 그걸 따르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3척만 확보해도 북한 해안선 전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어요. 전자권까지 갖추면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이클 그린 박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데이비드, 김정은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3자 대화 구도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계속 버티면서 고립을 감수하거나. 그가 미사일을 쏜 건 아직 선택을 못한 거야. 저는 노트북의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4월 2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과 전자권 패키지 합의, 4월 29일 트럼프의 공개 발표, 그리고 같은 날 북한의 침묵. 김정은은 분명히 계산 중이었습니다. 한반도 파워 밸런스의 균열이 시작된 거죠. 5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게임의 법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한국 외교부 관계자라고만 밝혔어요. 첨부 파일에는 PDF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 협상 일지였죠. 처음엔 가짜 문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미국 측과 어떻게 협상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협상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 승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가속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재정의,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북 협상 구도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 저는 문서를 정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미국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안보보좌진과 조용히 접촉을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 필요성,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의 실현, 동맹국의 부담 분담 증대. 한국 협상팀은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안을 설계했습니다.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은 트럼프에게 국내용 성과를 제공했고, 전자권 전환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며, 핵잠수함 협력은 한국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했죠. 문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협상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한국 국방부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동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핵 확산 우려가 있고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동맹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설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논리로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핵발전소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핵 비확산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재래식 잠수함을 자체 건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증거였죠. 셋째,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기여합니다. 중국 해군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해양 능력 강화는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국방부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측 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보고 놀랐죠. 기술적 타당성 분석, 재정 계획, 비확산 보장 방안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협상은 3월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이 투자 카드를 꺼낸 거죠.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정상회담 성과로 제시, 총액 6천억 달러 규모 패키지 구성. 이건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민간 투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선물 상자로 만들었어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건 큰 숫자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핵잠수함과 전자권을 요구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4월 협상의 최종 단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전 한국 측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자권 전환 일정을 구체화하고 헤그세스 장관의 공개 지지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 동안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미국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도 확실히 챙겼습니다. 저는 문서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큰 딜을 성사시켰다고 믿었지만 사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진행된 거였어요. 이게 진짜 외교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움직임. 한국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게임의 법칙을 바꿀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바로 그 조용한 변화를 감지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김 위원장과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어요. 북한의 4월 27일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우 정교한 외교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에서 북한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학자였어요. 제프리, 이번에 북한이 쏜 건 어떤 미사일이었나요? 그는 위성 사진과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이야. 사거리는 약 1,500km 정도로 추정돼.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일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지. 중요한 건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었어요. 북한은 왜 하필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 이틀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을까요?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저는 CIA 북한 분석팀에서 일했던 빅터 차 교수를 만났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데이비드, 북한은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보낸 거야. 하나는 미국을 향한 거고 다른 하나는 한국을 향한 거지. 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은 건
수위 조절이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다라는 신호였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핵잠수함 승인과 전작권 전환 합의,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파워 밸런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변하는 상황이었죠. 빅터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계산을 했을 거야. 만약 지금 트럼프를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면 그 합의는 한국을 배제한 채 이뤄질 수 없어.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북한은 협상 구도 자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저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았어요. 2019년 하노이 회담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 때는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명확한 거절이었어요. 저는 국가안보국에서 북한 신호정보를 분석하던 전직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4월 26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김정은이 직접 주재했죠. 회의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와 전작권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하고만 대화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맥락을 놓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과 김정은의 개인적 관계만 믿고 있었어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나눴던 악수, 판문점에서의 즉흥적 만남, SNS를 통한 친밀한 메시지 교환. 트럼프는 자신이 김정은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개인적 호감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김정은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보였고 그걸 위해서는 한반도의 변화된 전략 구도를 인정해야 했죠.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의 한 관계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좌절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김정은이 왜 거절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말이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이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고려하셨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이슈라고 봤어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와 북미 대화를 분리된 트랙으로 봤어요. 하지만 북한은 모든 걸 연결해서 봤습니다. 한반도 전략 구도의 근본적 변화로 말이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원한다면 그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정작 김정은이 보고 있던 건 서울이었습니다. 핵잠수함과 전작권을 확보한 한국이 이제 협상 테이블의 필수 참가자가 되었다는 현실이었죠. 미사일 한 발에 담긴 메시지.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만 대화하던 시대는 끝났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회의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편집장인 마크 톰슨은 제 설명을 듣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데이비드,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한마디로 정리해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반도 게임의 주도권이 워싱턴에서 서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제부 데스크 에디터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마크가 다시 물었죠. 그게 무슨 의미지? 저는 화이트보드에 세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북한, 그리고 하나는 한국.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문제는 이 두 원 사이에서만 논의됐어요. 저는 미국과 북한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늘 주변부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을 나타내는 원을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핵잠수함과 전작권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독자적인 전략 능력을 갖췄어요.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 없이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겁니다. 펜타곤을 취재하는 동료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잖아. 한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가 맞았어요.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역할 변화였죠. 맞아요. 대체가 아니에요. 파트너십의 재정의입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보호자였고 한국은 피보호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동맹국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국방부 전략 분석가인 제이슨 하워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제이슨, 한국의 이런 변화가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해. 첫째는 북한, 둘째는 중국, 셋째는 영내 동맹 구조야. 북한 차원에서 보면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북한은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핵잠수함 3척이면 북한 동해안 전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어요. 전자권을 가진 한국군은 유사시 독자적 군사 행동도 가능하죠. 북한은 딜레마에 빠진 거야. 제이슨이 설명했습니다. 미국하고만 대화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던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아.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협상 구도가 복잡해지지. 3자 협상은 2자 협상보다 훨씬 어렵거든. 중국은 어떨까요? 저는 베이징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리웨이 교수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칭화대학교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중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는 동북아 해양 파워 밸런스를 바꿉니다. 중국 해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잠재적 대응 세력이 생긴 거죠.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기회도 보고 있었어요. 리 교수의 분석은 예리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중립화시킬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단기적으론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가 곧 중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국은 더 명확한 선택을 할 능력을 갖춘 거였어요. 영내 동맹 구조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도쿄에 있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한 의견을 보내왔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대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는 군사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사실상의 항공모함인 이즈모급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없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수중 전력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서는 거죠. 저는 모든 인터뷰와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유일한 안보 제공자가 아니었어요.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었죠. 이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3자 대화 구도를 받아들이거나 계속 버티면서 점점 더 불리해지는 전략적 환경을 감수하거나 중국은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면서도 장기적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변화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객체였던 나라가 이제 주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에 기사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반도 게임의 새로운 법칙 서울이 주도권을 잡다. 클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보도되어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큰 딜을 성사시켰다고 자랑했지만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2025년 5월 3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거부한 진짜 이유 한반도 게임의 주도권 이동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워싱턴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데이비드, 대통령께서 당신 기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사의 모든 내용은 다수의 소스를 통해 교차 검증된 사실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페이크 뉴스 워싱턴 포스트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올렸지만 정작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이슨 하워드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데이비드, 정확한 분석이야. 펜타곤 내부에서도 당신 기사를 돌려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국무부 한반도가 관계자도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한국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당신 기사를 읽고 나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네요. CNN과 뉴욕타임스가 후속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폭스뉴스는 제 기사를 비판했지만 구체적 반박보다는 한국을 너무 띄워준다는 감정적 논평에 그쳤어요. 사실 저는 한국을 띄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뿐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반응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조용한 외교 혁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며 일본 정부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제 기사를 인용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 주목할 만하다는 양면적 평가를 내놨죠. 가장 조용했던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거부했어요. 개별 보도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커피 한잔 하자며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는 듀폰 서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인쇄해서 가져왔더군요. 좋은 기사였습니다. 데이비드,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공개됐지만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내용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건가요? 6개월 전부터요? 그는 대답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데이비드,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뭘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존하는 법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생존하려면 강해져야 하죠. 하지만 영리하게 강해져야 합니다. 소리 높이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그저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거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화려한 외교쇼를 벌이지 않았어요.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도 챙겼을 뿐이죠. 북한에 대한 반응은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 논평이 실렸어요. 남조선 괴뢰들이 미제와 결탁해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상투적 비난이었죠. 하지만 논평의 마지막 문단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 모든 관련 당사자. 이건 한국을 포함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수장 김에게 이 논평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어요. 봤어. 데이비드, 북한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어.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필수 참가자로 인정하는 거야. 이건 엄청난 변화야.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기자가 북미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물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곧 만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 한국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참여. 이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게임의 법칙이 바뀐 거였어요. 6월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한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세미나가 열렸거든요. 주제는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 한국 국방 전문가가
발표를 했어요. 그는 핵잠수함과 전작권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췄고 동시에 지역 안정에 기여할 역량도 확보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건가요? 전문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독립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강한 동맹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말을 기록하며 지난 2달간의 취재를 되돌아봤습니다. 트럼프는 6천억 달러 투자와 관세 협상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했죠. 하지만 진짜 승자는 소리 없이 움직인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한반도 게임의 법칙을 바꿨어요. 객체에서 주체로, 피보호국에서 파트너로, 방어하는 나라에서 전략을 설계하는 나라로 변신했습니다. 그것도 한 방의 총성 없이, 한 번의 큰 소란 없이 말이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승자 한국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4월 72시간 동안 한반도에서는 역사가 바뀌었다. 트럼프는 큰 딜을 자랑했고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았으며 세상은 북미 회담 불발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조용히 웃고 있던 사람들은 서울에 있었다. 그들은 5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되찾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제 군사 전략과 외교에서도 독자적 플레이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을 만든 건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